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2부 북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멋진 교수님의 100년을 산 뒤에 쓴 책, 이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성령 기름 부어 주시고 은사를 베푸셔서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하는 선교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책 한 권 읽고 선교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안 돼서 한 달에 한 번 하자고 그랬다가 충격을 먹었다고 그랬죠. 우리 제 친구 박종순 목사가 하루에 한 권씩, 이 친구는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지금 5년 동안 3,500권을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 내가 괜히 백업했네. 그래서 나도 이제 매일 북톡을 좀 하루에 한 권씩 올려,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 그러나 오늘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 사실 한 번으로 마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몇 장짜리냐면 책이 303장짜리인데 딱 153페이지에 끝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2부를 하자. 그리고 지금 2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뭐 1920년도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딱 102세시죠. 한국 나이로.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흑과 백 사이의 수많은 회색.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대학생 때 한국과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한 학생이 그렇게 훌륭한 선조들이 많은데 왜 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까지 전락했습니까? 라고 물어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우리 민족성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급한 것은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 논리일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명랑하죠. 제가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태극기 휘날리기와 촛불의 전쟁, 이게 왜 그렇게, 왜 한국 정치가 태극기 휘날리고 촛불과 싸우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이 책이 써졌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가 미국은 어떻게 되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해였어요. 근데 벌써 절대주의적 사고방식, 흑백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된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절대주의적 사고방식. 그래서 소콜 복음주의자 80%가 트럼프를 밀죠. 왜?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흑백이 가능한가? 이론만으로 가능한 색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물리학자들은 색채 팔면체를 얘기하면서 흑과 백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색에는 네 가지 원색이 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이다. 그 네 원색이 밝은 방향으로 삼각형의 한 방향과 같이 올라가면 끝의 정점에 해당하는 것이 흰색이다. 그와 반대로 내 왼쪽이 어두운 방향으로 내려와 모든 색이 다 사라진 정점에 이르면 흑색이 된다. 이때의 백과 흑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탁 모으면 어떻게 돼? 그죠? 흰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다 뽑으면 어떻게 돼? 흑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색이 다 채워진 원점이 없다. 다 사라진 끝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가정이 가능할 뿐이다. 이게 이론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물리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흑과 백을 연결짓는 중간색이 있는데 그것은 회색일 뿐이다. 밝은 회색이 백에 가깝고 어두운 회색이 가까울 뿐이다. 흑에 가까울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백과 흑은 존재하지 못한다.
오로지 밝거나 짙은 회색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회색 분자이다.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악이 되고 논리적으로는 거짓이 된다. 그렇다고 회색을 모두 배제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현실은 내팽개치게 된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갖고 싸우는 동안에 인간과 사회는 버림받거나 병들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흑백 논리 때문에 서로 전쟁하느라고 그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제 결론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응? 마귀 새끼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서로 내가 프로 트럼프가 아니면 어볼셔니스트라고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가 바이든을 뽑았다면 당신은 그러면 호모섹스를 페이브한 말도 안 되는 흑백 논리.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갖고 싸우는 동안에 인간과 사회는 버림받거나 병들게 된다.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민족과 사회가 그런가? 그렇지 않다. 앵글로색슨 사회에 비하면 독일 민족이 흑백 논리에 가깝고 독일적 사고, 즉 대륙적 사고 방식 중에도 마르크주의자들이 사고 방식은 절대 유일적이며 흑백 논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빨갱이들이 흑백론을 쓰는 거예요. 주체 사상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반대하면 너는 죽인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이 결정론인가 아닌가를 문제 삼았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폐쇄성에 갇힌다면 하면서 와 제가 이건 두 번째 키포인트인데 예, 키포인트 더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면 종교 국가이다. 세계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한국교회 부흥상을 부러워할 정도로 기독교 국가이다. 그런데 아주 깊은 그런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창조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보수적으로 응고되는 교리적 폐쇄성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는 창조성이 있다. 네. 가장 창조적인 것이 가장 은혜스럽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수하면서 무슨 뭐 트래디션 교단 하면서 할 때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두 페이지 158쪽하고 159쪽을 두 페이지를 놓고 와 이거를 렉처를 만들어서 몇 번 렉처하고 책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그 뭐냐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교리적 근본주의를 고수하는 교리주의자들은 폐쇄적인 배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 굳어지거나 보편화되면 또 하나의 흑백 논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절대주의 신앙에 빠지는 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종교가 이슬람과 같은 교리주의에 빠지거나 구약적 율법주의에 몰입되어 유대교적 사회관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웃을 살해하면서 알라시는 위대하다고 외치는 종교는 정치적 절대주의 못지않게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개신교 목사들이 자꾸 저렇게 떼꾸면서 금지를 절대주의잖아. 알라시면서 위대하면서 북방테러가 사람 죽이잖아. 이걸 해야겠냐는 거죠. 사상가들이 공산주의는 100년을 지속하지 못했으나 종교적 갈등은 앞으로도 수세기는 계속될 거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취해야 할 민족적 평폐가 아닐 수 없다. 저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도 좀 한국말을 좀 잘했으면 이 태극기 휘날리는 파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과 극복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앵글로색슨들의 가치관을 얘기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프랑스나 독일의 합리주의보다 경험주의 가치관을 개발했다. 합리주의가 논리적 가치를 추구한 데 비해 경험주의는 실리적 가치를 존중 여겼고 합리주의자들이 이상의 현실을 맞추어간 데 비해 경험주의자들은 현실의 이념을 거쳐 더 높은 현실을 추구했다. 이에 비하면 마르크주의자들은 현실은 하나의 이념을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경험주의는 발이 커지는 데 따라 신발을 바꾸어 신으면 된다는 거 보는데 마르크시스트는
구두에 발을 맞춰가는 우를 범하고 말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 문제, 종교적 문제, 이것은 우리가 밸런스를 버린 흑과 백의 논리로 치우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던. 이제 지금 경험주의라는 게 phenomenology라는 건데, 그죠? 마르틴 하이데거가,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마르틴 하이데거의 스승이 이 phenomenology를 창설한 분이었는데, 마르틴 하이데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왜?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in a way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제 실존주의로 빠진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자, 미국은 다시 그 일을 계승해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실용주의 철학과 가치관이다. 어떤 독일의 철학자는 그것을 열매 많은 것이 사회적 진리라고 평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 경험, 공리, 실용의 가치를 추구한 사회가 정치, 경제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극성스럽게 반미운동을 전개했던 중국도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의 국가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에도 같은 과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수님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서 높게 사십니다. 저는 좀 반대 입장이죠. 그러나 반대 입장이 이 교수님과 반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지나쳤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실용주의 철학과 가치관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열매 많은 것이 사회적 진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흑과 백이 되어서 열매 없는 것을 적대화하고 이단화하고 마귀화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못하고 있다라고 정죄하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흑백 논리, 어떻게 하면 흑백 논리와 절대적주의 사고방식을 불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쉽게 받아들일 방법이 있다. 다른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소했는가를 찾아보면 해결이 나올 것이다. 경험주의 사고방식을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다. 합리주의의 사고방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는 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이거는 영국과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뭐야? 대화를 통해서 경험주의니까. 그러나 뭐야? 영국은 뭐야?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영국은 아직도 여러분 constitution이 한국말로 뭐더라? 네. 법이 없습니다. 국법이. 계속해서 토론해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절대주의를 선택하는 마르크스 빨갱이들, 내가 말하는 그 좌파, 아니죠. 태극기 휘날리는 그 말하는 좌파가 아니라 그 마르크시스트, 마르크스 사회에서는 투쟁해서 승리하는 측이 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주의에 가서 빠져 있는 데는 투쟁해 가지고 피를 흘려야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주의와 그 거기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순 논리의 특징은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백 논리가 그랬듯이 중간 조체가 배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참 좋은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약으로 치료하는 단계가 있고 주사를 쓰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는 수술 단계이다. 그것이 바로 대화, 토론, 투쟁의 순서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이 수술의 단계는 역사적으로 혁명의 단계인 것이다. 아, 참 좋은 말씀이시네. 그죠? 그죠? 대화, 토론, 투쟁. 근데 우리는 대화, 토론을 하지 않고 안 들어. 투쟁으로 그냥 가버리려고 해요.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태권도랜다. 태극기 휘날리고와 횃불팀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싸움질을 한다.
투쟁을 한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내 가까운 친구였던 역사학자 한우근 서울대 교수는 젊어서 도쿄대학에 있을 때 마르크스의 책을 읽었는데 혁명에서 혁명을 거듭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건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계속 수술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대의 마르크시스트가 아니면 바보가 되지만 30대가 되어서까지 마르크시스트에 매달리는 사람은 더욱 바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죠? 젊었을 때요.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은 걸 보면서 사회주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나쁜 새끼라는 거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 하면 또 바보라는 거죠. 왜?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대 마르크스를 모르는 바보고 30대가 돼서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바보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 사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난한 사람도 다 병원 가서 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빨갱이냐 이러는 거예요. Are you Marxist? 그래서 내가 그건 또 왜 그래?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야. 가난한 놈은 죽어야 돼.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원 해줬더니 갑자기 리퍼블리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모크래트들은 마르크시스트라는 거예요. 커뮤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흑백 논리로 그렇게 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지네들이. 네. 다 틀려요. 또 데모크래트도 마찬가지예요. 데모크래트도 무슨 뭐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간 거 불알 덜렁거리면서 여탕에 들은 거를 이걸 막아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 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들이죠. 내가 그래서 뭐 데모크래시 나쁘고 양쪽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적 사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법부터 바뀌어야 된다. 왜? 대화를 존중히 여기는 교육 방법이 그래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쌓이게 되면 모든 사회적 갈등이 건설적으로 방향으로 해결되며 자유연이 절대주의적 사고나 흑백 논리는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정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합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가치의 객관성과 보편성은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트랜스젠더가 이 남자 녀석들이 여탕에 이번에 지금 나성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 자기는 이 남자 녀석이 불알 덜렁덜렁하면서 여탕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트랜스젠더, 난 여자다. 나는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 뭐 한국 아줌마들 뒤집어졌죠. 그랬더니 막 막아주는 거에 또 뭐 이 이상한 변호사 놈들이 와가지고 뭐 인권이다 무슨 뭐 트랜스젠더 인권을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용납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뭐라고 썼어요? 가치의 객관성과 보편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화의 목표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 휴머니적 가치관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실패한 것은 그런 인위적 이념과 역사적 현실을 방편화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이상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인간애의 정신과 과정을 배제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 최초의 이상주의였던 그 그리스도의 플라톤이 경계의 대상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에는 사랑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와. 플라톤이 그래서 플라톤이 아니라 사실 여기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플라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죠? 최초의 이상주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글루가 얼마냐? 값어치가 뭐냐? 오, 대단한 거죠. 옛날에는 이 글루 스틱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이게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립스틱처럼. 이게 없었을 때는 쭉 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도 더러워지고. 근데 어느 날 엘머스라는 데서 이 스틱 글루를 딱 만들어서 딱 출판하는데 제가 와우!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냥 잔뜩 사 놨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여러 개. 근데
이거를 얼마에 옛날엔 다 글루가 이렇게 튜브였잖아. 찍 짜서 쓰는 거. 근데 이게 얼마 할까? 그러면 플라토닉, 플레이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의 생산과 소비량과 글루의 케미컬과 이걸 다 합해서 이것은 1불 20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반대하던 애리스토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니야. 이걸 갖고 다니면서 물어봐. 너 이거 얼마 페이할래?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10불 페이하겠습니다. 그럼 10불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와 비교적 relativistic한. 그런데 플레이토는 이 최초의 이상주의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양면을 이루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가치의 객관성과 보편성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가장 많이 쓰신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90을 넘기면서 자기 친구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을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한 고아원이 있었다. 원생들은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건 한국의 그 고아원들의 어떤 그 프린시플인가 봐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캄보디아도 고아원에서 18살처럼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때 센터 오브 피스라는데 82명 중에 막 다 쫓겨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18명을 데리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옆집에 얻어가지고 아래 위쪽 옆집으로. 그래서 한국도 맞구나. 왜냐하면 18살이 되면은 얘네들이 성적으로 막 밝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제 어른이라는 거로 간주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아들은 갈 데가 없어요. 너무 한심한 현상이죠. 여기에 저는 그 도산 안창호 씨에 대한 거가 쭉 꽤 많이 나와가지고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나성의 그 신한민보라고 도산 안창호 씨가 시작한 신문에 주필을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통이 막힌 사회에 최근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여야를 가릴 것 필요 없이 친무슨파와 때로는 반무슨파로 갈린다. 국회의원 공천 때가 되면 국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계파 싸움을 한다. 높은 안목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산 안창호도 민족성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 지적했다. 자, 지난 1세기 동안 대화와 소통이 가장 잘 되는 큰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앵글로색슨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영국의 경험주의와 공리주의를 받아들였고 그 위에 실용주의의 철학을 개척했다. 그리고 1세 동안 그 실용주의 정신을 추구해요. 교육에 큰 변화를 개척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의 특색은 대화 방법이다. 아마 그런 대화 교육과 반대되는 교육을 계승한 사회가 있다면 독일이었을 거다. 독일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은 영국의 경험주의와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며 그거기 위에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을 입혔다는 거죠. 근데 역시 61년도에 하버드도 그랬던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미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틀린 게 없죠. 뭐.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서 로마는 왜 무너졌을까라는 글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돈과 경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관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후진 사회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선결 조목이다. 그 빈곤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주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 해도 돈과 경제는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며 과정일 뿐이다. 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1962년 봄 학기를 하버드 대학에서 보냈다.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교수가 초청한 일이 있었다. 그때 니버 교수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선조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세계에서 가장 여유로운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를 우리끼리 즐기자라든지 아메리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메리카는 부도 유지 못하며 경제적 가치도 더 창조하지 못할 것이다. 와,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아메리카는 그 나라의 도움으로 더 많은 부를 누리며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멘이죠, 아멘. 카네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부자였다는 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일을 했지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죽을 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네? 아메리카 퍼스트. 네. 그러니까 1962년도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부가 쌓일 때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막 공격적으로 우리만 벌고 우리만 살겠다. 그래서 세계의 리더십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죠. 이것을 되찾기는 야 글쎄요. 너무너무 힘들죠. 저는 이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마음에 합니다. 네. 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이 61년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다음에 62년도 미국에 있을 때 그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때 61년도, 62년도 미국에서 있던 모든 교수들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참 고마운 거예요. 저는 60년대를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 살이어서 한국에서 영등포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1961년도, 62년도를 하버드에서 보낸 교수님이 자기가 만난 그 하버드의 모든 교수들은 자기네들의 교수 생활은 60부터 시작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도 이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운동을 해야겠다.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말도 쓰십니다. 운동이 목적인 운동은 건강을 해친다.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해라. 그러면서 당신은 그냥 수차례 하루 2층 방을 오르락 내리면서 운동을 했고 90살 될 때까지 알버트 슈와이처도 계속해서 노동을 했고 염려했고 하면서 30에서 60까지 30년은 장년기에 속하고 그때부터 75세는 인생의 황금기에 속한다. 그래서 장년기에 오는 황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취미 생활의 즐거움 하면서 그분의 취미는 공부하는 취미다. 공부하는 취미다. 그리고 60살 때 공부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학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인데요. 이 책에. 그보다 나는 일찍부터 기독교 사회에서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한국적인 것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체험하는 환경도 되지 못했다. 부끄러운 마음이기도 했다. 이분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미국 이런 데 다니면서 미국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한국적인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한국 철학의 초석을 깐 분이 한국적 철학을 깐 게 아니라 서구적 철학을 깐 거. 그걸 자기는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그것이 기독교 사회 너무나 기독교적인 것만 해서 사실 넓게 크게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사상은 종교라고 정죄하고 철학적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 나도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제가 만약 100살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저도 그렇게 쓰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북토크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또 봬요. 바이.